왜 인간의 90%는 오른손잡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뇌과학자 이케가의 유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오른손잡이는 우세한 집단이죠. 심지어는 석기시대 도끼들조차 오른손잡이용이고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해온 겁니다. 인간의 외형은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인데 왜 기능은 오른손으로 쏠려 있을까요? 사회적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오른손잡이로 교정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뿐이면 왼손잡이가 많은 문명이나 사회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오른손 사회인 걸 보면 환경보다는 분명 유전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기들 중에는 왼손잡이도 많잖아요. 갓난아이들의 30~40%가 왼손잡이라는 통계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들은 성인에 비해 왼손을 많이 써요. 한번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엄마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왼쪽 가슴에 둘까요? 오른쪽 가슴에 둘까요? 대략 7~80%의 엄마들이 아기를 왼손으로 받치고 아기의 머리를 왼쪽 가슴에 두고 앉는다고 해요. 꼭 아이를 가진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기 모양 인형을 미혼 여성이나 어린이들한테 맡겨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마들 대부분도 오른손잡이니까 아기를 왼손에 안아야 오른손을 쓰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뇌 우반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왼쪽으로 안으면 엄마와 아기는 서로 왼쪽 눈을 마주치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왼쪽 시야는 주로 우뇌가 담당해요. 얼굴 인식과 감정 표현은 좌뇌보다는 우뇌가 더 잘하고요. 한마디로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왼쪽 시야로 아기를 보다 보면 아기의 상태가 괜찮은지 불편한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아기의 관점에서도 왼쪽 시야가 엄마의 감정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야생말, 캥거루, 사슴, 바다코끼리, 범고래같이 바다와 육지에 사는 포유류들도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새끼동물들은 어미의 오른쪽에 항상 붙어다니면서 왼쪽 눈을 통해 어미를 관찰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오른손잡이랑 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봅시다. 엄마들이 아이를 왼쪽에 안게 되면 아이의 오른손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겨드랑이 사이에 넣거나 엄마 가슴에 눌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유로운 건 왼손이겠죠. 결국 아기는 자연스레 왼손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른손잡이로 바뀌어요. 인간에게 좌우 대칭인 건 몸의 표면뿐입니다. 내부는 대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간은 오른쪽에 있고 심장과 위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뭘까요? 심장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닐 때 벽을 어느 쪽에 두고 걸어야 좀 더 안정감이 될 것 같아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심장 얘기를 하시니까 벽을 왼쪽에 두고 걸어야 안정감이 될 것 같아요. 벽을 왼쪽에 두고 걸으려는 건 심장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사작용 같은 거예요. 무의식적인 방어 행동 같은 거죠. 그럼 우측 동행은 인체 구조상 불합리한 거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심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된 이유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번엔 나무를 타던 유인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어요. 한 손으로는 나무 줄기를 잡고 있고요. 이 다른 손으로 가지에 달린 열매를 따려고 해요. 오른손을 뻗는 게 좋겠어요? 왼손을 뻗는 게 좋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에는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은 유인원이 아니라서 잘 이입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죠.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높은 나무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이 먼저 바닥에 닿아버리면 안 되니까 왼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정확해요. 바닥에 떨어질 때 심장이 아래에 있기보다는 위쪽에 자리하는 게 덜 위험하겠죠. 즉 왼손으로 줄기를 붙잡고 오른손을 뻗어 열매를 따면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져도 심장이 위쪽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먼 유인원 시절부터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자주 쓰게 되었을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더 확대해 봅시다.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인간들은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왼손과 오른손 중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손짓으로 대화했을 거예요. 자, 오른손을 움직이는 건 좌뇌인가요? 우뇌인가요? 좌뇌요.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뇌는 몸의 왼쪽을 교차로 담당하니까요. 맞아요. 좌뇌 브로카나 베르니케 영역 같은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또 오른손이 더 다양하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기를 연주할 때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 피아노 건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을 내는 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네요. 이런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좌뇌에 언어 영역이 있거나 인간이 오른손잡이인 건 심장이 몸의 좌측에 자리하는 것에서 파생한 결과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케가의 유지의 신작 삶이 흔들릴 때 뇌과학을 읽습니다의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 내용 중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부분도 재밌었는데요. 모든 게 빤하게 예상되는 인생도 싫지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기만 한 삶도 끔찍하죠. 저자는 원숭이들한테 빠짐없이 100% 먹이를 줄 때와 0% 절대 먹이를 주지 않을 때를 설정하고는 그 확률을 여러 가지로 바꿔봅니다. 그 결과 도파민 뉴런은 확률이 50%일 때 가장 활동적이었다고 해요. 어쩌면 적당한 불확실함과 모험이 우리 삶을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뇌를 만드는 법과 뇌 100%를 사용하면 벌어지는 일, 춥고 배고파야 공부가 잘 되는 이유 등 다양한 뇌과학적 지식을 친구가 옆에서 말해주듯 친근하고 쉽게 소개해주어서 참 알찬 책이라 느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